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이름으로 개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차례의 그 개정 절차가 있었으나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연역 정도, 연역 63년, 95년이라는 연역 정도 알아봐 주시고 이 세부 내용으로 바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근자에 2014년에 개정된 내용이 제법 상세히 있어서 그런 영역들이 출제가 되고 또 우리의 시험에서는 3교시 3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25문항 중에 5문항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교재의 목차상 기본 이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기본 이념을 보시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은 보편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해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자립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둘째 줄에 있는 자립지원과 그리고 제도와 여건 조성이라는 데 액센트를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걸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시험장에서 본다면은 거기 외국인에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그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사소로운 거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외국인은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은 상호주의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정책 할 때 국민연금법이나 연금 정책에도 본 것처럼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국내법과 똑같은 국내법과 같은 조력을 가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상호주의 원칙의 구체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내에 거주하는 그리고 후자의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세 개의 규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시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져가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사회보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는 개정도 되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보장이란 뭔가? 사회보장이란 뭔가? 그래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설명할 적에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은 2개의 목적 그리고 3개의 구현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령 내용을 보시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법조항의 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의 구현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주,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목적 2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1급 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사회보장이 뭐야? 라고 한다면 사회보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 활동이야. 이런 등의 좋은 말 많이 쓰겠지만 적어도 전문가스럽게 전문가다운 용어를 쓸 적에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이 규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에서 자, 여기 문제는 여기 사회적 위험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이다라고 할 적에 별도 목차로 설정할 것이 바로 사회적 위험이 되겠어요.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3D, 4D, 사고, 5학 등으로 설명하고는 사회악이라든지 사회적 위험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 법령상에서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상위법이자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자 일반법으로서 여기서 언급하는 사회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다 적용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위험은 이 8가지를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위험 여기 그중에 8가지를 모두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앞에 있는 4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적 위험. 자, 법령 보시면 사회적 위험 뭘 들었습니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이 4가지는 반드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 이렇게 되어 있죠. 종래에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언급한 것은 5가지였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3가지 사회적 위험을 포함시킴으로써 8개를 예시하고 있는데 새로이 포함된 것으로서는 바로 출산, 양육, 그리고 빈곤. 우리말로 본다면 신사회적 위험.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법령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 박스를 한 사회적 위험은 신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빈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위험 중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언급한 거죠. 우리가 법령에 숫자를 정하거나 단어를 정하거나 나열할 적에는 아무렇게나 정하고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령을 말할 적에 법령은 뭐예요? 정책,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문서화한 것을 법령, 수치화한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운영,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그 수서에서 우선순위를 말해놓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출산 양육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기화된 청장년 중에 작년이란 말 빠져도 빠질 정도로 심각한 실업 문제, 저출산, 경기 침체의 문제에서 당연히 이야기되는 실업의 위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고령사회. 지금 이 고령사회 2026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해질 정도로. 그리고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져서 그것이 역전될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정부가 국가의 위기로 여기고 있는 그 순서를 보면 다른 것도 다 국정 운영에 조심스럽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중에 먼저 저출산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 문제 이 세 가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이 진입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는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출산, 양육, 그리고 빈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래의 아니야. 이건 신빈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빈곤. 옛날에 빈곤이라고 것은 집도 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어떤 일거리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이 선대들은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서도 꿈 하나 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세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찾으려고 한다면, 맞아, 눈높이만 낮춘다면 이럴 자리는 또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어도 이게 정말 내 집인지, 내가 죽기 전에 이 대출금 갚을 수나 있는지,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아. 하우스 푸어.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써먹기는 써먹어야 되는데 이 써먹는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끌려다니는 것이 학자금, 융자를 언제 갚을 수 있는지, 에듀퓨어. 또 배운 것이 있다 해도 배운 사람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틈이 보이질 않아. 다 있어. 집도 배운 것도 직장도 차도 다 있는데 꿈이 없어. 일자리도 있는 빈곤층을 우리가 워킹 푸어라고 하는 거죠. 직장 다니는 빈곤층, 워킹 푸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신빈곤 대표적으로. 그래서 신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이다 라고 할 적에 여기 보면 구현, 제도를 보시면 바로 그냥 그 제도를 나누겠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한다. 사회보험은 목차가 하나면 너무 부족, 그러니까 두 개로 방법과 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여러분 법령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어떤 보험 방식,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간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공동분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되 목적을 어디다 둔다?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 여기 나오는 사회보험의 5대 프로그램,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했을 때 그에 대한 건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같이 보장하는, 어쨌든 간에 5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는 공공부조는 여기는 주체, 객체, 그리고 목적 두 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이미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공공부문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민간이 어떻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거기 보면 법리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 즉 극빈층에, 어디에 등 비빌 데도 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목적을 두 개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목적을 두 개로 설명했는데 특히 여기 나오는 공공부조의 주체, 객체, 목적 두 개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나중에 공공부조에 관련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정책론상의 공공부조 정책에서 6대 기본원리 중에 4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5번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언급할 것이 사회서비스는 대상과 목적 두 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래는 사회 서비스가 없었죠.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없애버려 사회 서비스라.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이 도움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던 하물며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 법령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단어를 설명하지 않지만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이 목적에 두 개가 나와 있지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모든 국민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든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든 어쨌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등등 그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설명한 거였어요. 다음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평생 사회 안전망입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같이 가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요즘 맞춤형 많이 나오죠. 맞춤형 맞춤형 사회 보장을 이렇게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판서된 내용에서 너무 멀리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여기는 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 사회 안전망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여기까지를 다 포함을 시킨다면 여기는 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지만 그러나 저마다 필요한 특수욕구도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도 보장해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이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가는 개입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회보장의 정의해서 약 한 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책론으로 나오든 아니면 법제론으로 나오든 무조건 나온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인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누가 갖는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는다. 이미 앞에서 왼쪽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보편주의 운영 원리에 의해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압류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긴 중요 표시하시고. 왜냐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회보장 수급권의 2항에다가 일신 전속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권리가. 나 지금 애 낳아야 되는데 너 네가 가서 대신 애 좀 놔줄래? 나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네가 가서 대신 수술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신 전속권.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역시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제34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하고 사유권에 또는 생존권의 근거 규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간다운 생활이 뭘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고 문화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가면 갈수록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나 상처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봐서 안 아프고 안 다친 것을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심신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을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요즘은 사회적 빈곤관이니까 국가가 운영을 잘못해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생활을 건강한 생활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화적인 생활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화적인 생활일까? BTS 공연을 봐야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그걸 못 보면 문화적인 생활이 아닐까? 아니면은 어떠한 운동, 산행 또는 뭐 연극, 영화 이런 관람을 해야 문화적인 생활 아니면 비문화적인 생활?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관계에서 배운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양이니 세련이니 연극이니 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장화가 심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도 어촌에 사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은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겠어요? 물론 주변이나 소유계층이라고는 가난한 없는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대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개념을 이렇게 학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법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항.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정의를 이렇게 할 적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정의를 다소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 좀 더 넓게 범위를 설정해서 설정한 추상적 정의를 개념적 정의 또는 명목적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런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성격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의 정의로 바꿔 놓은 것을, 조작화 과정을 거쳐서 바꿔진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현찰 개념으로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으면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란 용어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최저 보장 수준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한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는 어떠한 사람도 최저 보장 수준 이상은 채워줌으로써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최저임금 이상은 받도록 해줘야 된다. 물론 요즘에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문제도 야기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마침 여기도 이제 조사론의 입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그리고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라는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시켜가는 과정을 조작화 과정이라 하고,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란 이 개념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봤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있는데, 우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야?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결정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표출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대단한 것처럼 이걸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할머니들은 누구에게 젖 먹인다고 그래요? 우는 애기에게 젖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가 배고프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아니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못 준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정책적 이끄는 입장은 배고픈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자존심이 죽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밖에서도 보여. 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더 절대적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 규정에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다면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은 있으나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규정은 자선조직협회의 사회통제론적 관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그를 제한하거나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도 건강보험법에도 고용보험법에도 또는 산재보험법에도 또 노인장기요양법에도 제한사유나 정지사유는 있습니다. 특히 제한사유는 어떤 때? 제한사유는 정지는 재원 낭비의 경우에 보통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제한사유와 같은 경우에는 비도덕적이나 소위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못하는 일을 할 적에는 즉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사회통제론적 관점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금지의 예외 규정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보면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서면으로만 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모두 원칙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을 사망에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자, 미리 선수학습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법이나 라고 말할 정도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기본계획은 5년. 그렇죠? 다음에 거기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2항 사회보장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2차 2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당연히 심의기관 심의를 거치고 더 나가서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이해 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최상위법, 헌법 밑에지만은 상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 1사람, 부위원장 3사람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사회보장 밑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심의위원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만 여기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소속은 국무총리보다 하위에 있는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중앙행정관서 차관이 맡는 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중에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만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3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별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판서를 할 적에 새로이 신설된 거에는 평생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공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저마다의 욕구. 우리가 보면 학교를 다닌다.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교육의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에 한 대학교 졸업할 정도까지는 20대 중반까지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뒤늦게라도 그 당시 아파서 아니면 가난해서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이 나이 40이 넘어서 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제도에는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일반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만의 아주 드문 욕구, 특수 욕구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것도 같이 충족될 수 있도록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 보세요. 범조문을 보시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인데 평생사회안전망은 무엇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었어요?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 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 그래서 평생사회안전망에서 봤던 조문을 이용해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어쩌면 공무원 시험이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든 아니면 어떠한 사회보장에 관련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은 7개로 되어 있는데 뭐 조문을 가지고 읽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1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를 누구에게 적용한다? 모든 국민에게. 바로 모든 국민에게. 바로 거기에다가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적어주세요. 보편성의 원칙. 다음에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형평성의 원칙. 써여 있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1항은 보편성의 원칙, 2항은 형평성의 원칙. 다음에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시행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 이해관계를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 민주적이란 말이 나와 있죠. 민주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다음에 4항에 보시면 3개가 들어있는데 끝에 보면 첫 줄에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의 원칙. 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4항에는 효율성의 원칙과 연계성의 원칙과 전문성의 원칙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 그리고 5항에 새로이 신설된 건 아니고 별도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가 이 원칙에 포함된 것이 바로 책임성의 원칙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인데 저거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책임을 각각 맡는 주체가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래서 책임성의 원칙이나 책임 분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7개의 원칙인데 지금까지 21세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영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용부담, 조문은 쭉 적었습니다만 비용부담에서 3항, 4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더라도 2항.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 피용자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콤마는 지금 믿고 그리고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회보험에는 사업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지원금도 있지만
보험료가 주던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 보험료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 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비용자 것은 노사가 부담하되 그리고 지역 가입자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바로 본인이 아니면 세대 구성원 연대해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끝에 뭐가 나와요? 2항.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 부담금도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죠. 산재보험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노사 정 3자 부담이다. 해서 거기 2항의 끝자리 빈칸에다가 노사정 3자 부담 원칙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노사정 3자 부담. 그런데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 부문이 자꾸 줄면서 노사라고 하는 이자 부담 방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흐름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시되 이런 정도에서 우리는 약 5개의 문제의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약 5개에서 많으면 7개까지도 다뤄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